서울의 어느 작은 원룸.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이준호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24살의 그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교과서와 알바비, 계산이 적힌 메모지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알람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자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오늘도 새벽 알바와 수업, 그리고 저녁 편의점 알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만 더 자고 싶다. 준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작은 방 구석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린 시절의 그와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가슴에 큰 수술 자국이 선명했고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다. 준호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었다. 이것이 오늘의 아침 식사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침묵 속에 묻혔다. 부모님은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의 의대 진학 꿈은 접어야 했다. 대신 그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오늘도 힘내자. 준호는 낡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세 개의 알바, 수업, 그리고 밀린 과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일이 전쟁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나는. 그는 상상 속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가 곧 현실로 돌아왔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고 그런 준호의 내면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편의점에 도착한 준호는 곧바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배달된 물품을 확인하고 계산대를 지키는 일상적인 루틴이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바쁘게 들어왔다 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준호, 오늘 저녁 시프트도 할 수 있어? 김 대리가 갑자기 휴가를 냈어. 점장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중요한 레포트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현실적이었다. 꿈을 위한 시간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중요했다. 준호는 진열대 앞에 쪼그려 앉아 라면 상자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서울의 아침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았다. 밤 11시 편의점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소를 시작했다. 형광등 아래 바닥을 쓸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고했어, 준호야. 문 잘 잠그고 가. 점장은 먼저 퇴근하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고 창문을 확인하고 마침내 문을 잠그고 나왔다. 밤거리는 조용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과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방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어깨를 움츠리고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그때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가 반짝였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이런.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다. 50만 원쯤 되어 보이는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면허증 속 사진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것이었다. 김서연, 29세. 지갑 안쪽에는 명함도 있었다. 김서연, KL의료재단 기획이사. 준호는 지갑을 든 손이 떨렸다. 이 지갑 안의 돈은 그의 한 달 알바비보다 많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돈이면 밀린 월세도 내고 교재도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누군가는 지금 이 지갑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준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잠시 후 골목을 벗어나자 큰 길가에 경찰서가 보였다. 준호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니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합리화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누가 알겠는가?
이 지갑의 주인이 얼마나 부유한지, 이 돈이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 양심만큼은 부자로 살아라. 준호는 지갑을 꼭 쥐고 경찰서로 향했다. 당직 경찰은 졸린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세요? 길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내밀었다. 안에 현금과 신분증이 있어요. 경찰은 놀란 눈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름과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인이 찾으면 살해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는 머뭇거렸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잘 돌아가길 바랄게요.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다.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준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작은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갔다. 오늘 밤은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대신해야 했다. 5,000원짜리 라면 하나요. 준호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주문했다. 이것이 그날 밤 그가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다. 지갑 속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지만 그의 선택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다. 라면을 먹으며 준호는 창밖의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불투명한 미래와 끝없는 고단함 속에서도 오늘만큼은 그의 마음이 따뜻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양심과 타협하지 않았다. 야, 진짜 바보 아니야? 그 돈이면 한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강의실에서 친구 민재의 목소리는 준호의 귓가에 울렸다. 준호는 쓰게 웃으며 교과서를 펼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천만에 난 눈 한 번 질끈 감고 가져갔을 거다. 그 돈이면 밀린 등록금도 낼 수 있었잖아.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밤새 후회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부터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밀린 월세, 교재비, 어쩌면 잠시나마 알바를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시간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교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다. 준호는 공책에 필기를 하려 했지만 펜 끝은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그의 마음 한켠에서 의문이 일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늘도 8시간의 긴 시프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서자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지갑의 주인은 찾아갔을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을까? 어서 오세요. 준호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손님들은 바삐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떠났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빴다. 아무도 이 청년의 마음속 갈등을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편의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지갑 때문에? 저기요. 어제 경찰서에 지갑 맡기신 분 맞으세요? 준호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지갑 주인분이 꼭 연락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락처를 안 남겼다고 했더니 당신 설명과 근처 편의점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준호는 당황스러움에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 위에는 어제 본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연, KL 의료재단 기획이사. 감사합니다만 별로 큰일 한 것도 아닌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50만 원이 든 지갑을 그대로 맡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분이 정말 감사하대요. 꼭 연락드리래요. 경찰이 떠나고 준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연락해야 할까?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결국 그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한 주가 흘렀다. 준호는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갑 사건은 점차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날도 준호는 평소와 같이 편의점 앞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우아한 코트를 입은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지갑 속 면허증의 그 사진,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계산대 앞에 선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혹시 이준호 씨신가요? 준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경찰서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CCTV와
경찰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제 지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직접 찾아왔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정직함은 흔치 않아요. 특히 그 지갑엔 제 인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인생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갑 안에 USB가 있었어요. 거기엔 제 아버지의 의료 자료가 들어 있었거든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기억났다. 지갑 한쪽에 작은 USB가 있었다.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중요한 물건인 줄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다. 제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망설였다. 지금은 근무 시간이었고 그의 삶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여성과 커피를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점장이 나타났다. 준호야, 손님과 아는 사이야? 괜찮아. 오늘 사람이 한가하니까 잠깐 나갔다 와도 돼. 준호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간곡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니폼 갈아입고 올게요. 잠시 후 준호는 서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는 준호가 평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는 그에게 작은 사치였다.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서연은 잠시 준호를 관찰했다. 낡은 청바지, 오래된 니트, 그리고 지친 눈빛. 그녀는 이 청년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이신가요? 네. 3학년이에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시나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그냥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더 궁금해졌다. 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에 있는 흉터를 살짝 보여주었다.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죠. 서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혹시 그 수술이 언제였나요? 15년 전이요. 제가 9살 때였어요. 왜 그러세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 이름이. 준호는 놀랐다. 김태준 선생님이셨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준호가 아까 보여준 것과 같은 흉터를 가진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의사는 김태준 선생님은 제 아버지세요. 카페 테이블 위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 서연의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9살의 준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김태준 의사의 모습. 이게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제가 그토록 찾던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찾던 아이라뇨?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USB를 주셨죠. 거기엔 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 어린 환자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우연이잖아요. 제가 하필 그 지갑을, 때로는 우연이 운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갑 속 USB에는 아버지의 모든 의학 자료와 함께 당신의 의료 기록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사례를 특별히 보관하셨던 거죠.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김태준 선생님. 그는 준호에게 단순한 의사 그 이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해준 은인이자 꿈의 원천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항상 특별했어요. 수술 후에도 자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죠.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버지는 당신을 작은 기적이라고 부르셨어요.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도 다시 뛰기 시작한 아이. 아버지는 당신이 꼭 의사가 될 거라고 확신하셨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포기했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 꿈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서연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준호가 말끝을 흐렸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준호 씨, 제 제안을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설립한 KL 의료재단에는 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 같은 학생을 위한 거죠.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 같은 학생이요? 네.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학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장학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특히 환자로서 의학을 경험하고 그 꿈을 품은 학생들에게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지갑을 돌려줬을 뿐인데.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첫째, 당신은 아버지가 특별히 여겼던 환자예요. 둘째,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좋은 의사는 뛰어난 의술보다 바른 인성이 먼저라고. 당신은 그 자격이 충분해요. 준호의 마음 속에서 감정이 출렁였다. 꿈과 현실, 의심과 희망이 뒤섞였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기 제 개인 연락처예요. 언제든 결정이 되면 연락주세요. 준호는 서연이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회사 명함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버지의 유품 중에 당신에 관한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좁은 원룸에 홀로 앉아 서연에게서 받은 명함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다. 그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병원 팔찌, 수술 후 찍은 사진들, 그리고 김태준 선생님이 준호에게 써준 격려 편지. 내 심장은 특별해. 그 심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준호 씨. 저 서연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준호는 놀랐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엔 준호 씨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혹시 지금 만나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였다. 하지만 그 역시 너무 궁금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준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강물에 반사되어 빛났다.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기다리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해요.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서연은 준호 옆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이건 아버지가 특별한 환자들에 대해 쓰신 일기예요. 당신에 관한 부분을 찾았어요. 그녀는 책장을 넘겨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15년 전 날짜와 함께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늘 특별한 아이를 만났다. 이준호, 9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학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30% 미만이었지만 이 아이는 살아남았다. 단순한 의학적 기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김태준 선생님은 준호의 회복 과정, 그의 놀라운 의지,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된다면 그는
분명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언젠가 그가 의학의 길을 걷게 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김태준 선생님에게 그토록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김태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듯한 글귀가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준호를 찾아서 그의 꿈을 도와주길 바란다. 그 아이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가 이어갈 수 있도록. 서연은 일기장을 닫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기적같이 만났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감사함, 놀라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까지.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서연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생명과학과에 다니고 있고 의대에 들어가려면 다시 시작해야 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꿈을 좇는 게 중요해요. 준호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미래처럼 반짝였다. 15년 전 그의 심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의사의 딸을 통해 이제 그의 꿈에도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조건이요? 네, 제가 의사가 되면 꼭 김태준 선생님처럼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서연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우리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요. 한강의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봄이 되자 서울 거리는 벚꽃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두꺼운 의학 참고서를 펼쳐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서연과 만난 지 3개월. 그는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준호가 고개를 들자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오늘 재단 일 없으셨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서연은 준호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다. 오전 회의만 하고 나왔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잖아요.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KL의료재단 장학생 면접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서연의 도움으로 준호는 특별 전형에 지원했지만 최종 결정은 재단 이사회의 몫이었다. 떨려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많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서연은 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면접에서도 정말 진솔하게 잘 답변했다고 들었어요. 서연 씨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죠? 준호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다.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당신 심사에서 제외되었어요.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요.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KL의료재단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준호와 서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받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준호입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다. 정말요? 제가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합격이에요.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대요. 서연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일어나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무 기뻐서 또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이게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준호 씨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김태준 선생님이 자신의 심장을 구해준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우연처럼 보였던 지갑 발견이 실은 필연이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학기부터 의예과에 편입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재단에서 지원하고요. 준호는 벚꽃, 나무를 바라보았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전 이제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꿈을 향해 쏟을 수 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시작하는데.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건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준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15년 전 김태준 선생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제 심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준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준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삶,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할 거예요. 약속대로.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이며 지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길은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준호는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교과서와 참고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준호야, 오늘도 병원 가? 동기 민석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실습 시간이야. 넌 정말 열심히 한다. 1학년 중에 자발적으로 추가 실습 신청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준호는 웃으며 답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늦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의예과에 편입한 지 6개월.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새로운 환경, 젊은 동기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었다. 교수님들도 준호의 열정과 진지함에 감명받았다. 특히 그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준호에게 환자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자신처럼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호는 강의실을 나와 병원 실습실로 향했다. 오늘은 심장내과 실습이 있는 날이었다.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준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서연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 씨. 준호가 반갑게 불렀다. 서연은 준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준호 씨, 오늘도 실습이에요? 네. 심장내과요. 서연 씨는 무슨 일로? 서연은 옆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을 소개했다. 이분은 강민우 교수님이세요. 아버지의 오랜 동료분이시고 지금은 재단의 의학 자문을 맡고 계세요. 강 교수는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 유명한 이준호 군이구만.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태준이가 특별히 아꼈던 환자라지? 준호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에 대해 알고 계셨군요. 강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태준이와 나는 30년 지기였네. 자네 수술 때도 내가 옆에서 도왔지. 그때 자네 심장이 멈췄을 때 태준이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도 제 수술에 참여하셨던 건가요? 그럼 태준이가 포기하지 않았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도 그는 계속했어. 이 아이는 특별해. 살 거야라고 말하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 교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 성적이 매우 좋다고 들었네. 특히 심장학에 관심이 많다지? 네. 심장외과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준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다음 학기부터 내 심장외과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게 정원 외로 자네를 초대하겠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교수의 세미나는 소수의 우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과정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교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잊지 않고 계신 거죠. 준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김태준 선생님의 인연이 여전히 그를 이끌고 있었다. 서연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서연은 미소 지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들의 관계는 지난 6개월 동안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연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서연은 준호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준호는 서연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오늘 실습 끝나면 시간 돼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7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병원 로비에서 만나요. 실습이 끝난 후 준호는 약속대로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준호를 데리고 병원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용한 정원이 있었고 중앙에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동상 앞으로 준호를 안내했다. 오늘 제막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리는 동상이에요. 준호는 놀라서 동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김태준 선생님이었다. 단정한 모습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재단에서 아버지의 10주기를 맞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동상 아래 새겨진 명판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김태준 교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문구가 있었다. 특별히 이준호를 비롯한 그의 모든 환자들에게 바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서연도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드디어 준호 씨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김태준 선생님의 동상 앞에 앉아 있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김태준 선생님이 그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연 씨.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어준 거죠. 준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도요. 서연이 속삭였다. 석양이 병원 건물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김태준 선생님의 동상과 함께 길게 늘어졌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순간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3년 후 의과대학 실습실. 메스를 환자의 흉부 정중앙에 대고 일정한 압력으로 절개합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비록 실습용 모형이었지만 그에게는 첫 번째 가상수술이었다. 강민우 교수가 뒤에서 그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더 자신감 있게. 이준호, 당신은 지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입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메스를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확한 절개선을 따라 모형의 흉부를 열었다. 좋아요. 이제 심장이 보이죠? 판막 부위를 확인하세요. 준호는 집중해서 모형의 심장을 확인했다. 그 순간 마치 15년 전 자신의 수술을 떠올리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희미한 마취제 냄새,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그리고 주변의 긴장된 목소리들. 이준호, 괜찮나? 강 교수의 목소리에 준호는 현실로 돌아왔다. 네, 교수님. 계속하겠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강 교수는 준호를 따로 불렀다. 자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 하지만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나? 잠시 넋이 나간 것 같던데.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수술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태준 선생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그 순간을요. 강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그건 자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겠지. 하지만 기억해. 이제는 자네가 메스를 들고 있어. 그 책임감을 항상 느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언제쯤 실제 수술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음 주에 내가 중요한 심장 수술이 있어. 소아 환자인데 자네가 참관하게. 태준이가 자네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수술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 교수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자네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준호는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특히 중앙에는 특별한 메스가 놓여 있었다. 이건 태준이의 첫 번째 수술 도구들이야.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맡겼지. 언젠가 준호를 찾거든 그에게 주라고.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스를 집어들었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로 KT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너무 귀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받아도 될지. 강 교수는 미소 지었다. 태준이가 원했던 거야. 이제 그의 유산이 자네를 통해 계속되는 거지.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이제는 꿈까지 이루게 해주시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강 교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감사는 필요 없어. 대신 자네가 좋은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면 돼. 그게 태준이가 바랐던 거야. 수술 도구 케이스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오는 준호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그는 서둘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지금 시간 돼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준호는 서연에게 수술 도구 케이스를 보여주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도구예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메스를 들어 보였다. 이것으로 김태준 선생님이 제 심장을 고쳐주셨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요. 아버지는 항상 이 도구들을 특별히 아끼셨어요. 첫 수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하셨죠. 준호는 메스를 케이스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처음으로 실제 심장 수술을 참관하게 됐어요. 소아 환자의 수술이래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긴장되겠네요. 네, 많이요. 하지만 꼭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는 꼭 해낼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말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가 있어 행운이에요.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강물 위로 비치는 빗줄기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5년 후 서울 아동병원 수술실. 메스. 간호사가 준호에게 메스를 건넸다. 15년 전 김태준 선생님이 사용했던 그 메스였다. 준호는 이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어 첫 독자적인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는 8살 소년이 누워 있었다. 선천성 심장 결함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지만 준호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강한 집중력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관찰실에서는 서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KL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섬세했다. 어린 환자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담긴 생명이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준호는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준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준호는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첫 수술 축하해요.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정말 기적을 본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준호 씨를 수술했을 때도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5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서연 씨.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주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삶이 끝날 때까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준호 씨, 함께 할게요. 준호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김태준 선생님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준호와 서연의 결혼식 날. 웨딩홀은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민우 교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준호가 수술해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신 한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놓인 김태준 선생님의 사진으로 향했다. 15년 전 김태준 선생님은 제 심장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분의 딸 서연 씨가 제 영혼을 치유해 주었죠. 저는 이제 그분의 유산을 이어받아 많은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준호와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호는 소아심장외과 의사로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고, 서연은 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했다. 그들의 집 서재 벽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나는 9살 준호의 수술 후 사진, 김태준 선생님이 어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른 하나는 준호가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어린 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2년 후 서연은 준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태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우리 태준이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서연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런데 꼭 의사가 될 필요는 없어. 어떤 길을 가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어. 10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이제 서울아동병원의 심장외과 과장이 되었다. 그의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10살쯤 된 소년과 함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준호는 소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두려워? 괜찮아. 나도 너처럼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된 거야. 준호는 셔츠 단추를 살짝 풀어 흉터를 보여주었다. 소년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도 저처럼 아팠어요? 응, 그랬어. 하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날 고쳐주셨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민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괜찮을까요?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민수는 건강해질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아들 태준이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다. 12살이 된 태준이는 아버지의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빠, 오늘 환자는 어땠어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기적을 만나고 왔지.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 같은. 태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의사셨죠? 그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셨다는 거야.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보이는 것 같았다. 태준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지. 내 할아버지는 내 생명을 구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너의 엄마를 만나 너를 낳았지. 태준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럼 제가 커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모두 가치 있는 일이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지갑 하나를 꺼냈다. 서연이 지갑을 발견했던 그날, 경찰서에 맡기기 전에 이름표만 슬쩍 빼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가장 소중한 행운의 부적이 되었다. 지갑의 가죽은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귀중했다. 준호는 지갑을 가슴에 품으며 생각했다. 선생님,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신가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호의 책상 위에는 다음 날 수술할 환자들의 차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김태준 선생님의 메스를 손에 쥐고 내일을 준비했다. 이것이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의 연결고리였다. 한 의사의 헌신으로 살아난 소년이 이제는 의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호에게는 그것이 지갑을 경찰서에 맡기는 정직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선택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채널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